특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판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팔고 싶으면 팔아야죠. 예.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보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분석 자료들 여러 가지 살펴보면 50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130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7천에서 8천을 이제 뭐 8거래일 만에 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거의 7천 초반대까지 왔죠. 그럼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 포인트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한 6,950 정도 갭을 한번 메꾸려면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방을 좀 열어놓고 그 정도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지난주부터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 팔고 떠나야 되냐라고 이제 보면 오늘도 보면 우리 시장만 빠지죠.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만의 수급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그러면 선물에서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작년 11월처럼 좀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좀 흔들면서 지금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걸로 보이고, 오늘은 지금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선물에서 하고 있고 이제 현물을 뭐 3조 가까이 팔고 있는데 8천억 매도가 나중에 이제 장 끝날 무렵 되면 또 다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또 수익 실현하려고 또 매수를 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럴 때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없어서 뭐 그동안 난리 치셨던 분들은 이럴 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악재라고 해봐야 사실은 이제 어제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빠졌다고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거는 대만 지금 보합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도 지금 보합권이에요. 우리나라만. 예, 그렇다고 뭐 지금 금리가 더 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그냥 차익 실현 매물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 사이에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이런 이제 외도덕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파생을 막 팔아서 현물을 끌어내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고 보면 이것도 뭐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겁을 좀 내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포트에 주요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큰 종목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고 또 시장이 한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11월 달과 좀 비슷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자리를 찾아갔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방으로 수급이 한번 싹 정리되고 힘과 탄력을 받아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면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수급이 한번 정리되고 시장이 우상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주워 담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종목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골칫거리 종목 정리해버리고 주도주도 같이 조정 나오니까 11월 달처럼 다시 한번 쏠 때 주도주의 이런 회복력을 기대해보는 게 나을까, 포트폴리오 한번 재정비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그 의견에 동감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을 좀 팔고 좀 가벼운 종목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죠. 어떻게 보면은 빠질 땐 더 빠지고 올라올 땐 못 올라오고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손절을 하셔서 이익이 나셨으면 파시고 뭐 일부 종목들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 뭐 또 잘 가는 종목 있으니까 그거는 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을 좀 줄이셔서 그쪽 거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제 기존 직전 주도주들이 많이 빠졌을 때 뭐 나눠서 사시면 되죠.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조금씩 나눠 사시는 그런 형태로 6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6월 한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맞아요. 예, 그때까지는 아마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번 5월이 조금 더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면 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를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종목별로 또 개별적으로 좋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져가시되 내가 정말 이 종목이 이유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실적도 안 나온다 이런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동, 특히 주도주로의 이동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포트폴리오 그럼 이동을 할 때 어느 종목 사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도주가 어디일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오늘 대표님이 좀 그런 길을 열어두실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도 이미 제약바이오는 많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더 빠져요. 도대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려면 어떤 좀 이슈와 트리거가 나와줘야 될까요? 여름 지나면 좋아지겠죠. 여름이 예, 지나면. 보통 이제 5월, 6월 학회 지나고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원래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입니다. 예, 항상 보시면 작년에도 네.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상반기 때 또 지금 쉬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지금 굉장히 뭐 화를 많이 내시던데 네. 작년에 반도체 빌빌거릴 때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되게 아프실 텐데 제약바이오가 그렇다고 지금 개별 종목들이 뭐 오늘 많이 빠지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있냐? 없습니다. 예,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이제 4.5%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금리가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악재가 또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거기서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뭐 이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조금은 들고 가셔서 버텨야 되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원래 좀 버텨야 됩니다. 뭐 한 20-30% 마이너스 나는 거는 버틸 줄 알아야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수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 50% 정도까지는 그냥 견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견디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사서 제약바이오를 금방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손절하시고 네, 그냥 추세 추종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짚어주신 건 고민해야 되는 부분 내가 과연 제약바이오의 큰 수익을 위해서 큰 하락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추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좀 어렵고 까다로운 섹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괜찮다 하신다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나올 때도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나 그거 너무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을 이동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은 아마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대표님, 삼성전자 노사 합의 딱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다시 좀 제자리 찾아줄까요? 제자리보다는 뭐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예, 바로는 모르겠는데 추세가 네. 바뀔 것 같습니다. 추세가 다시 네. 전환이 된다. 그래서 오늘 내일 뭐 결론이 날 텐데 네. 뭐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긴급 조정권 발동하고 하면 또 이제 이제 이 재료가 소멸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뭐 다시 파업을 해서 7천 명이 돌리면 분량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네.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기대감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눌렀던 이슈는 결국엔 노조와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삼성전자가 5% 빠지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5% 빠지면 고마워야죠.
못 사신 분들에게 살 기회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숫자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수급 때문에 그다음에 뭐 노조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다. 예, 물론 이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한 3.8%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6만 원대 내려왔다라고 해도 이 가격이 5월 들어서 이미 올라와 있는 가격이에요. 맞아요, 사실 대표님.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29만 원을 받는데 26만 원이 내려오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실 수 있는데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고 있는 분들도 더 사셔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악재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악재를 지금 아마 기자분들이 되게 바쁘실 겁니다. 이제. 찾으려고. 도대체 왜 빠질까 이제 막 네. 얘기를 할 텐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럼 우리 시장을 이렇게 4.7%까지 뺄 만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매도 사이트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오히려 급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죠. 장중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는 좀 모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물량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고 이미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내주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구간 자체를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신 투자자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 이 정도의 구간은 박스권 정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분들이 좀 그동안 삼성전자가 워낙 슈팅이 잘 나오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그래도 조정이고 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다라는 언급까지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SK하이닉스도 대표님 같이 봐도 되겠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근데 사실 노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좀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보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추세가 뭐 엄청 깨지거나 이렇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많이 빠져봐야 뭐 170만 원을 일시적으로 좀 깨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박스에서 일단은 조정을 겪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갑자기 이 두 종목의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대표님.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혹시 고점에서 사신 분들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될까요? 네, 추가 매수 하셔야죠. 추가 매수 지금도 그렇죠. 가능하다, 박스에서. 근데 이게 어느 가격에서 돌아설지 모르니까 네. 조금씩 나눠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저점 어디서 돌아설지는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거를 조금은 좀 나눠서 사시든가 아니 불안하면 종가 무렵에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네, 일단 종가까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가격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샀다 부담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차피 숫자가 나오고 업황이 긍정적인 쪽이다 보니까 우리는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줄 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딱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쇼크였다. 어닝 쇼크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아갔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일까요? 1분기가 비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한미반도체가 고객사가 조금 이제 메인이 바뀌었죠. 삼성가 이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장비 발주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보시면 적자죠. 적자가 났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로지 SK하이닉스 발악인데. 네. 근데 주가는 지금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물량은 아직 발주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물량은 이미 발주는 예정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아마 2분기부터 잡힐 거예요. 그래서 주고객사가 지금 마이크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이크론을 되게 폄하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마이크론이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HBM 증설을 중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아마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또 하반기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TSMC랑 ASE, 이제 TSMC의 그 오사트 업체인 ASE 쪽으로 해서 아예 그냥 그 2.5D 본딩 장비가 들어가요. 이제 그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또 그쪽에 발주가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사무소를 이제 산호세 쪽에다가 하나 개설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뭘 준비하냐? 뭐 지금 우리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의 테라펩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쪽 관련된 장비 사업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장비도 네. 하고 있는데 우주 반도체 만드는 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사능 막아주는 그 패키징 장비인데 그거 말고도 테라펩 자체가 반도체를 더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후공정 땅에는 다 본딩 장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장비를 그쪽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물론 테라팝은 오래 걸리겠죠. 내년이나 뭐 잘해야 뭐 빨라야 그렇게 뭐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공장을 미국에 또 패키징 공장을 또 증설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국 내는 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본딩 장비는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많이 있고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 한번 미스했다고 이렇게 많이 빼주면 찬스죠. 그러니까 하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서 더 많이 그렇습니다.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때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이크론, 지금 북미의 법인 하나를 설립을 합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도 더욱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열릴 수 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한 캐파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는 통상 비수기라고 생각을 했을 땐 우리가 다음 실적을 한번, 지금 이미 1분기는 노출이 됐으니까 다음 그림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한미반도체 대표님, 근데 지금 이탈을 했어요. 21선을 좀 이탈한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처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추세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6만 원은 안 깰 것 같아요. 25만 원 정도는 안 깰 것 같으니까 25에서 30 사이에 좀 나눠 사시면 한번 또 40만 원대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하방 압력, 하방 지지력이 좀 발생하는지 봐야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5만 원 라인은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보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밴드 안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대표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대표님이 나와 주신다고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꼭 받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이번에 기아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IPO를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뒤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면서 기대감이 살짝 꺾인 것 같은 현대차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28년도 이렇게 뭐 기아 CEO분이 네. 얘기하셨는데 뭐 그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분 그런 얘기 왜 하셨을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저는 28년도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주에 투자하시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 이거 하나 갖고 투자하실 거면 안 하시면 된다. 명확합니다. 그건 단타 치시는 용어로 네, 하시는 명확합니다. 거고, 그냥 현대차의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9% 어제보다 세일하고 있네요. 10% 세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조금씩 사서 모으셔야죠, 그죠? 대형주 투자는 되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77만 4,5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지금 장이 부러지면서 내려왔는데 80만 원짜리 리포트가 거의 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70만 원대 가면 좀 매도가 나옵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삼성에서 쓸지 어디서 쓸지 모르겠는데
또 90만 원, 100만 원짜리 나오면 또 주가가 또 다시 리바운딩하고 그다음에 어제 현대차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아침에 환호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프리시장에서는 막 올라가더니 그냥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이제 흔들면서 갈 겁니다. 로봇 사업이라는 건 아직 돈 버는 건 아니고 그쵸. 뭔가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쌓여 있는 건데 너무 자조적으로 현대차가 뭐 잘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안 사면 되죠. 예. 긍정적인 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야 아직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뭐 로봇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거의 저기 한 10,000원 가 있어야 되고요. 예, 로보티즈도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전히 이제 성장성을 보고 지금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테슬라도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테슬라도 너무 비싸고 스페이스X도 공모 사시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어디를 보고 투자하느냐인데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중에 흔들림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기회이겠죠.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200만 원, 300만 원 갈 수도 있는 게 현대차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을 이어갈 쪽은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쪽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를 좀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LG전자는 단기에 너무 급등했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가야 될 국면에서 좀 더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LG가 가정용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용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LG전자 같이 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로봇은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 쪽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아틀라스에 대한 기술력이 발전하는 모습은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긴 시계열로 보실 분들에게는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매수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나 도저히 기술력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안한 또 본인에게 편안한 선택지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대차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딱 맞닿아요. 21선 맞닿는데 대표님 그러면 21선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해보고 신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구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뭐 21선을 뭐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 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60만 원 미치면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예전에 제가 50만 원 미치면 사라 그랬는데. 네, 10만 원 더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56만 원이 56만 원대가 고비였는데 그걸 잘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56만 원이랑 60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좀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래서 요 자리는 60만 원 이탈하면 조금 나눠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제 현재차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만 일정만 보고 매매하는 주식이 아니라 정말 기술력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것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매수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격 라인에 대해서 너무 지금 연연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는 이 주식 좀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만 잘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좀 하락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보면 좀 하방 경직성이 발생을 했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추세 그리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형주를 보실 때는 일봉 보면 흐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자. 예, 주봉 보시면 아직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닥 그렇게 그렇네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에 한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랑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주에서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시작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네. 그러면 의심을 하지 마시고 원전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누가 짓든지 간에 미국 회사가 짓든 뭐 한수원이 가서 짓든 뭐 한전이 가서 뭘 하든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여기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부품을 뭐 가지지 않고 원전을 지을 수 없다면 지금은 무조건 그냥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좋은 기회고요. 있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13만 9천원에 못 판 걸 후회하지 마시고 그거 앞으로 또 넘어가기 위한 힘을 좀 비축하는 시기, 이렇게 오늘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그냥 시장이 전체가 밀리니까 같이 더 빠지는 형태니까 원래는 이제 한 11만 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약간 시장 여파로 좀 더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10만 원 일시적으로 깨면 땡큐 하고 사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오늘 계속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가?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거를 봤을 때 오히려 빠질 때를 기회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빠질 때는 갑자기 이 기업의 모멘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모멘텀을 상기시켜 주셨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준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하셨고, 또 차트를 볼 때도 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대로 계속 빠질 건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으로의 가격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서 멘탈 잡아주시고요.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방산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지분을 이 회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 봐야 되는 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이것도 뭐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 중에서는 조금 뭐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주가는 여전히 고가 부근에 가 있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에 비해서는 뭐 그닥 그렇게 엄청 오르진 것도 아니에요.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한 4배 정도 올랐죠. 바닥권에서 4배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올랐냐면 예, 작년 비슷한 시기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뭐 한 6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5배 이상 올랐었네요. 고점 보니까. 근데 이제 방산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진짜 진정한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하면은 지금 KF21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개나 소나 다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만드는 데까지? 그거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거니까 20년 정도 걸렸다고. 예, 20년 정도 걸린 겁니다. 예.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독일도 지금 전투기는 없죠. 러시아, 네. 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인데 지금 KF21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산에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기술력은 거의 지금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레이더 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미비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채워 나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아직은 미국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죠. 개발도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좀 긴 시간을 두고 좀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방산주 중에 오히려 이제 업사이드 폭이 좀 큰, 이제 우리 롯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미 K9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0%를 뭐 점유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로템도 지금 이미 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KF21은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급등한 이후에 이평선이 이제 조금 우양하고 있지만 121선 지지만 좀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121선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만 잘 받아주면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봉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1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그 자리를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갈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봉상 15만 2천 원 전에 저점 부근을 딱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격 라인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KF21 이제 시작인 무기이다, 전투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나 멋진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은 이제 수주에 대한 시작이 물밀듯이 또 올 수 있는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언급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빠질 때 기회로 좀 삼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빠지면 뭐 회사에 대한 모멘텀 다 잊어버리게 되세요. 그냥 이 숫자만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시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표님, 네. 오늘의 이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좀 분위기 전환 가능할까요? 지금 엔비디아랑 뭐 SK하이닉스와의 관계성은 이제 좀 많이 좀 희미해졌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뭐 지금 HBM 이거 얘기할 때는 아니고 네. 예,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뭐 해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 조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블랙의 그 베라 루빈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가속기 이제 아예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NV링크라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신기술들을 선보이냐 이게 아마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CPO라든지 뭐 광트랜시버 이런 거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 이제 GTC에서 얘기하고 나서 그런 건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엉뚱하게 대한광통신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기는 했는데 조금 요번에 기술 공부를 조금 다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CPO를 공부하다 보면 핵심이 누가 되냐면 결국엔 패키징 회사가 그러니까 이 패키징 그다음에 만드는 거 설계 회사 그다음에 직접 이거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예 CPO를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그때 CPO가 다시 부각되고 나면 삼성전자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CPO 말고도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살짝 하긴 했는데 양자 컴퓨팅을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언제부터 상용화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뭐 소개가 있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죄송한데 우리나라에 양자 관련된 종목은 없다. 그래서 예, 미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